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선비라고 불리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글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키고 고을을 빛낼 인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밭일과 바느질을 도맡아 하며 정성으로 뒷바라지했고 김선비는 그런 아내의 고생을 알기에 밤잠을 줄여가며 더욱 책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고 김선비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붓과 벼루를 챙겨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여 앞산의 능선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지은 무명천 옷을 남편에게 입히며 부디 몸성이 다녀오시라는 당부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김선비는 걱정 말라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는 마을 어귀를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 넘어가는 길까지 배움을 나오며 김선비의 장원급제를 기원해 주었고 김선비는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를 통해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고생한 아내를 호강시켜주겠다는 희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인가가 드문 깊은 산속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김선비는 보찜이 젖을까봐 옷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울창한 나무들만 있을 뿐 마땅한 처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빗물에 젖은 눈을 닦으며 주위를 살피던 김선비의 시야에 희미하게 낡은 기와 지붕의 처마 끝이 들어왔습니다. 숲이 너무 우거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 지은 건물의 흔적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지체할 틈도 없이 그곳을 향해 비탈진 산길을 허겁지겁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허름한 폐가였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삐딱하게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제 키만큼이나 높았습니다. 담벼락 곳곳이 무너져 내린 그 집은 스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보이는 건물의 툇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털어내며 한숨을 돌린 김선비는 그제야 집의 꼴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문종이는 다 찢어져 너덜거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있어 비를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보찜을 내려놓고 젖은 갓을 벗어 털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와 문짝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사방이 컴컴해졌고 산짐승 우는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으니 적막함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무서움을 쫓기 위해 평소 외우던 글귀를 나직이 읊조려 보았지만 목소리는 텅 빈 폐가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찢어진 문틈 사이로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이 새어들어와 빛이 반사된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빛은 은은하고도 기이하게 김선비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바닥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방 한쪽 구석 낡은 사방 탁자 위에 놓인 물건 하나만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붓이었습니다. 보통의 붓과는 달리 붓대는 검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깊고 어두운지 마치 밤하늘을 잘라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이 그 붓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붓의 털은 일반적인 족제비 털이나 양털이 아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붓을 손에 쥐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몸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좋은 온기였습니다. 붓은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김선비를 위해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발견한 것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한 필방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이 어찌 이런 폐가에 버려져 있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붓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붓으로 글을 쓴다면 천하의 명문장이 나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울리더니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정신을 차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쳤으니 다시 길을 떠나야 했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 산길을 계속 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김선비는 무리해서 한양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묵고 내일 다시 출발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과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에 발길을 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찜을 다시 챙기며 손에 쥐고 있던 붓을 잠시 망설임 끝에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가져가도 탈이 없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쥐었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전율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붓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폐가를 나서는 김선비의 등 뒤로 다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문짝이 끼익하고 소리를 냈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소매 속에 든 붓의 무게가 묵직하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한양 가신다더니 어찌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아내의 물음에 김선비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비를 피하느라 늦어졌고 길도 험해져서 다시 왔노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서둘러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 안에 앉아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붓을 꺼내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보는 붓은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 붓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아끼던 먹을 꺼내 벼루에 물을 붓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먹물이 짙게 우러나오자 김선비는 숨을 고르고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검은 붓털이 먹물을 머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탄력 있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치고 첫 글자를 쓰기 위해 붓끝을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일필휘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붓은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김선비가 평소에 쓰던 글씨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있고 유려한 글씨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글자 간의 조화는 완벽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쓴 글씨란 말인가? 그는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시 한 수를 짓는데 제 일각도 걸리지 않았고 그 내용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들이 붓을 통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바닥날 때까지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서방님 내일 다시 떠나시려면
일찍 주무셔야지요. 라고 걱정스레 말했지만 김선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은 손에서는 땀이 났지만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을 쓰면 쓸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넘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방바닥에는 그가 쓴 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갔고 그 글씨들은 하나같이 명필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이 붓만 있다면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는 물론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문장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붓이 먹물을 빨아들이듯 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울이 없어 자신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밑은 어느새 코올하게 들어가고 있었고 입술은 핏기를 잃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롱불에 심지가 타들어가며 그 으름을 내뿜듯 김선비의 생명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 때 즈음 김선비는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붓을 놓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피로가 몰려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붓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붓은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김선비는 붓을 베개 밑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잠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폐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처럼 폐가의 문이 덜컹거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붓이 있던 그 사방 탁자 아래 희미한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김선비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해가 벌써 높이 떴습니다. 어서 일어나 조반 드시고 길 떠날 채비를 하셔야지요. 김선비는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방님, 얼굴이 어찌 이리 반쪽이 되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저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낯설 만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가는 것을 며칠 미루기로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이 붓으로 더 많은 글을 써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더 공부를 하다가 몸을 추스르고 가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김선비가 빗속을 뚫고 돌아왔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밤새 쓴 글들이 기가 막힌 명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내가 버린 파지를 본 이웃들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산신령의 도움이라도 받은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김선비의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마당에 키우던 닭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고 밤이면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선비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김선비의 목소리 같지 않고 묘하게 쉰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 수시로 문 밖을 서성였지만 그때마다 방 안에서는 삭삭거리며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붓을 씻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붓을 물에 담그자 맑았던 우물물이 순식간에 검게 물들었습니다. 단순히 먹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검붉은 기운이 물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물을 기르러 왔던 옆집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김선비의 손에 들린 붓과 그의 채탄 눈을 번갈아 보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김선비, 자네 뒤에 시커먼 것이 붙어있네. 그려 할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에 김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등골은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헛것을 본 노인의 주책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붓을 쥔 손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서둘러 붓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워져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들은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붓을 보면 다시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다시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뼈를 깎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도 김선비는 붓을 놓지 못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그의 수명은 촛농처럼 녹아내려 글자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내의 한숨소리가 깊어만 갔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김선비의 집을 향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폐가에서 가져온 그 낡은 붓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김선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저주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선비는 이 붓의 마수에서 벗어나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붓 속에 숨겨진 원한에 삼켜져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까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붓 끝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김선비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먹냄새와 밤새 끊이지 않는 글 쓰는 소리는 어느새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선비가 과거 급제를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한다고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수군거렸습니다. 대낮에도 김선비의 집 주변에는 서늘한 바람이 감돌았고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오싹한 한기가 느껴져 사람들은 발길을 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글솜씨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소문만큼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가 급기야는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산신령의 비기를 얻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집쪽을 쳐다볼 때면 왠지 모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무렵 김선비의 모습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고 총기 넘치던 눈동자는 외탁에 들어가 초점을 잃었고 희고 고운 피부는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아내가 억지로 들여보낸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오직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고는 다시 붓을 잡아 미친 듯이 종이를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은 붓자루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먹물이 검게 스며들어 마치 죽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붓끝에서 나오는 글씨는 여전히 힘차고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내게 했습니다. 김선비의 아내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남편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용기를 내어 다과상을 차려들고 남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몸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글쓰기에만 열중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김선비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완벽한 문장이 필요해. 이 붓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그의 중얼거림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김선비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지금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려는데 산통을 깨려느냐.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르던 김선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에서 낯선 짐승의 기운을 느끼고 뒤로 주춤 물러났습니다. 김선비는 씩씩거리며 다시 붓을 잡았고 붓은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더욱 검고 진한 먹물을 토해내며 종이 위를 거칠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쫓겨나듯 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는 다시 슥슥하는 붓질 소리와 함께 킬킬거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황 노인이 김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황 노인은 젊은 시절 서당 훈장을 지냈던 분으로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알고 기운을 읽는 눈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의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직접 확인하고자
지팡이를 짚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살인문 앞에 선 황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안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대낮인데도 집 전체가 회색빛 안개에 쌓인 듯 흐릿해 보였고 지붕 위에는 까마귀 몇 마리가 앉아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혀를 차며 객객 집안에 사기가 가득하구나. 예사일이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황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며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아내의 물음에 황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선비가 안에 있는가? 네, 잠시 자네 남편을 보러 왔네. 아내는 망설이다가 방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 안에 계시긴 한데 요즘 도통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으셔서. 황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방문을 툭툭 쳤습니다. 김선비나 황 훈장이네. 자네 글 솜씨가 일취월장했다기에 구경이나 한번 하러 왔네. 방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김선비의 얼굴이 드러나자 산전수전 다 겪은 황 노인조차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선비의 몰골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덤에서 갓 기어나온 시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뺨은 움푹 패고 광대뼈만 도드라졌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동자에 생기가 하나도 없이 탁하게 풀려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선비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글을 쓰는 중이라 일어나 맞이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황 노인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추웠고 바닥에는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명필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힘이 넘치고 기교가 뛰어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글자의 획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고 먹물 색깔이 너무 짙어 마치 검은 피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황 노인은 종이를 내려놓고 김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붓을 손에 쥔 채 불안한 듯 손가락을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그 붓 어디서 났는가? 황 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선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냥 오다가 주웠습니다. 제 손에 잘 맞더군요. 김선비는 붓을 슬그머니 등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황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김선비의 등 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김선비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그림자라면 선명하고 검어야 하거늘 김선비의 그림자는 옅은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그마저도 촛불에 흔들리듯 불안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림자의 모양이 김선비의 모습과 묘하게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앉아있는데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서서 붓을 휘두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김선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거울을 좀 보게나. 자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그 붓은 자네 물건이 아니야. 당장 내다버리게. 황 노인의 호통에 김선비는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붓 덕분에 저는 장원급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 실력을 시기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김선비는 붓을 가슴에 품고 황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경하던 어르신에게 대드는 모습에 아내는 밖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황 노인은 김선비의 완강한 태도에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 명심하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야. 그 붓이 자네의 재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진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요물을 멀리하게. 황 노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김선비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로 나온 황 노인은 기다리고 있던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부인 잘 듣게. 저 붓은 예사 물건이 아닐세. 원한 깊은 귀신이 붙어있는 게 틀림없어. 서둘러 떼어내지 않으면 김선비의 목숨이 위험할 걸세. 오늘 밤이라도 당장 무슨 수를 써야 하네. 황 노인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황 노인의 말을 곱씹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방 안에서는 다시 붓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슥, 사각, 사각. 그 소리는 마치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처럼 징그럽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칼을 갈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김선비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흑. 안 돼. 더는 못 써. 내 손이. 아내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김선비는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왼손으로는 자신의 오른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팔인 양 제멋대로 움직이며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붓은 주인의 피를 먹물 삼아 붉은 글씨를 종이 위에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는 더 이상 과거 시험을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원한 죽음, 섬뜩한 글자들이 종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보자마자 절규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이 붓이 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아. 내 피를, 내 생명을 빨아먹고 있어. 그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달려가 남편의 오른손에서 붓을 떼어내려 했지만 붓은 마치 손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손이 닿자 붓에서 찌릿한 전기가 흘러나와 아내를 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붓은 이제 검은 빛을 넘어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호롱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붉게 빛나는 붓과 김선비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희미한 안개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얼굴이 없거나 목이 잘린 끔찍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붓을 중심으로 빙빙 돌며 김선비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같이 쓰자. 영원히 글을 쓰자.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은 수십 명의 목소리가 겹친 듯 웅성거렸습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현실이 되어 김선비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주인 줄 알았던 붓의 능력은 저주가 되어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황 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집착이 불러온 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붓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김선비의 손을 빌려 자신의 한을 풀어내듯 괴기스러운 문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마루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나면 김선비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붓 속에 깃든 원혼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선비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이제 김선비의 집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닌 산 사람과 죽은 귀신이 뒤엉킨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는 더욱 구슬프고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장송곡처럼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붓의 섬뜩한 비밀은 이제 막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김선비는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휘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지만 김선비의 집에는 여전히 어둠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어 아침을 알렸으나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오직 안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만이 살아있는 것이 존재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검붉은 먹물과 피가 뒤섞인 종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한가운데 김선비가 붓을 움켜쥔 채 실신해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먹물에 절어 검게 변해 있었고 붓은 마치 손의 일부가 된 듯
살점과 엉겨붙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써 내려간 글들은 더 이상 과거 시험을 위한 답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억울하다, 춥다, 배고프다, 나를 알아달라는 원망 섞인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표정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였습니다. 종이를 만지자마자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고 귓가에는 이대로는 못 간다 라는 희미한 쉰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이 붓에 깃든 존재가 보통 원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잃었던 김선비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제의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탈을 쓴 그 존재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듯한 우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아내의 떨리는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붓을 들어 허공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 그어진 획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다 쓰지 못했어. 목소리는 김선비의 것이었으나 억양은 마치 수십 년 전의 사람처럼 예스럽고 음산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황 노인이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이놈 어디 감히 산 사람의 몸을 탐하느냐. 황 노인의 호통 소리에 방 안의 존재가 움찔했습니다. 황 노인은 아내에게 눈짓하여 물러나게 한 뒤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기운이 치익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듯 물러났습니다. 김선비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끄악 뜨겁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 김선비의 눈에서 검은 기운이 가시고 본래의 초점 없는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황 노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살려주십시오. 제 몸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 노인은 김선비의 맥을 짚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미 원기가 많이 상했어. 붓에 깃든 귀신이 자네의 생명을 양분 삼아 자신의 한을 풀려 하고 있네. 이대로 두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 거야. 황 노인의 진단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황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방바닥에 널린 종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글들을 보게.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야.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죽은 어느 선비의 상소문 일세. 자신의 학문이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상을 원망하며 굶어 죽은 게야. 그 폐가에서 죽어가며 피로 쓴 마지막 글이 이 붓에 스며든 게지. 김선비는 황 노인의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폐가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과 붓을 잡았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슬픔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웅크린 형체는 바로 그 죽은 선비였던 것입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제 글 실력이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다가 이런 화를 입었습니다. 김선비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붓은 여전히 그의 손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다시금 꿈틀거리며 손목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 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세. 놈은 오늘 밤 자네의 남은 생명을 모두 빨아들여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려 할 거야. 그것이 완성되면 자네는 죽고 놈은 자네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여 악귀가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겠지. 황 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금줄을 치고 마당에는 쑥과 고추를 태워 매운 연기를 피우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방편이었으나 이미 몸속에 들어와 버린 귀신을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네의 의지야. 놈이 글을 쓰려 할 때 자네가 정신을 놓지 않고 맞서야 하네. 자네가 주인이 되어야 붓을 놓을 수 있어. 해가 저물어가자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담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선비가 귀신 들린 붓을 주워와서 사단이 났다며 오늘 밤에 결판이 난다는데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김선비는 방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손은 붓과 한 몸이 되어 시커멓게 굳어 있었지만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아내를 두고 내 삶을 두고 절대 뺏기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붓이 다시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오른팔이 제멋대로 허공을 휘젓더니 바닥에 놓인 종이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김선비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 못 쓴다. 절대 못 써. 방 안 가득. 김선비의 신음과 붓이 핑핑 도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붓에서는 검은 진액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태웠고 김선비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문고리를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붓 속의 귀신이 김선비의 머릿속에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가 원하던 것이 아니냐. 천하의 명문장 세상을 놀라게 할 글솜씨. 내가 주마. 내 손을 빌려다오. 딱 한 번만 더 쓰면 된다. 그러면 너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달콤하고도 섬뜩한 유혹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공명심을 자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김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명작 하나는 남기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찰나의 망설임이 김선비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붓은 맹렬한 속도로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천텐명밍 위지반반,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는 불경한 내용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김선비 정신 차리게. 그건 자네 글이 아니야. 귀신의 원한일 뿐이야. 자네의 진심은 어디 갔는가. 황 노인의 호통이 천둥처럼 김선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선비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부하며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글재주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마음가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귀신의 글은 화려하고 기교가 넘쳤으나 그 속에는 따뜻함이나 사람을 살리는 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주와 파괴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피가 터질 듯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썩 물러가라. 나는 선비다. 내 붓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네 원한을 푸는 도구가 아니다. 김선비의 기백에 눌린 듯 붓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붓을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아닌 자신의 허벅지를 향해 붓을 꽂으려 했습니다. 살을 찌르는 고통으로 귀신의 지배를 끊어내려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붓은 마치 눈이라도 달린 듯 방향을 틀어 김선비의 명치를 향했습니다. 방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황노인과 마을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이야 놈을 눌러 장정들이 달려들어 김선비의 사지를 붙잡았습니다. 김선비는 괴력을 발휘하며 몸부림쳤고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먹물병이 깨져 사방으로 튀었고 찢어진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습니다. 황노인은 미리 준비한 복숭아나무 회초리를 들고 김선비의 오른팔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나가지 못할까. 짝짝 살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메타작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의 비명을 질렀겠지만 김선비 아니 귀신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조롱했습니다. 크흐흐. 아프지 않다. 더 때려라. 이 몸은 이미 내 것이다. 매질에도 붓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김선비의 몸에서 붉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장정들을 튕겨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물러난 순간 아내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팔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저 분놈에게 서방님을 줄 순 없어요. 아내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남편의 손목을 자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김선비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끔찍한 짓까지 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안 돼. 내 아내를 살인자로 만들 순 없어. 김선비는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여보, 멈추시오. 네, 내가 하겠소. 김선비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과 황노인, 그리고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잘 보시오. 이것이 욕심의 대가요. 내가 이 요물을 내 몸에서 떼어내고 내 잘못을 씻겠소.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때는 주저 말고 내 목을 치시오. 김선비의 비장한 선언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퇴마 의식이 아니라 김선비가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쥔 손을 바닥에 대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가락 뼈가 부러질 듯 비틀렸습니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 놓지 마. 우린 하나야. 장원 급제. 부귀영화 다니거란 말이야. 귓속을 파고드는 속삭임은 더욱 날카롭고 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옛 성현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사악함이 범접하지 못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문구를 되뇌며 붓에 깃든 사악한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검게 변했던 팔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붓과 손 사이의 틈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황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됐다. 기운이 빠지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게. 그러나 귀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으로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을 공중에 띄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루가 날아다니고 촛대가 춤을 췄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김선비는 고립무원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 폐가에서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붓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붓에 서린 원한의 근원을 마주하고 그것을 달래거나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김선비는 고통을 참으며 붓을 들어 마지막으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말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쓰는 글이었습니다. 붓은 미친 듯이 저항하며 획을 비틀려 했지만 김선비는 온몸으로 붓을 눌러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위령. 그가 쓰려는 것은 귀신을 위한 위령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생명을 깎아 귀신의 한을 풀어주려는 헌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글자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붓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선비의 욕심이 불러온 재앙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그는 붓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마음 대 마음의 대결이었습니다. 붓은 뜨겁게 달아올라 김선비의 손바닥을 태웠지만 김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선비의 진심은 천년 묵은 원한을 녹일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김선비의 작은 방은 이승과 저승이 충돌하는 치열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김선비의 손끝에서 시작된 붓질은 느리지만 묵직하게 종이 위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붓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쥔 것처럼 손바닥을 태울 듯이 발광하며 거부했지만 김선비는 신음조차 삼키며 한 획 한 획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쓰는 글은 귀신의 원한을 부추기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진혼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대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떨며 얼마나 외로웠는가. 김선비의 마음속 목소리가 붓을 통해 흘러나오자 미친 듯이 날뛰던 붓의 진동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검은 연기가 김선비의 붓끝으로 빨려 들어가며 글자 속에 갇히는 기이한 형상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위로할 위자가 완성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롭던 귀신의 비명소리가 점차 구슬픈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악귀의 포효가 아닌 서러움에 북받친 어린아이의 울음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하늘 안에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면서도 붓을 놓지 못했던 그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김선비의 진심 어린 고백은 붓을 타고 귀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닿았습니다. 붓털이 파르르 떨리더니 검붉은 먹물 대신 맑은 물 같은 액체를 토해내며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귀신이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황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귀신을 힘으로 제압하려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귀신의 고통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방안을 휘감던 살벌한 냉기가 가시고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의 정서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만 붓을 놓고 따뜻한 곳으로 가시게. 마침내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붓에서 탁 하는 맑은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손에 본드처럼 붙어있던 붓이 힘없이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붓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연기는 곧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몹시 마르고 창백한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흉측한 악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귀신은 김선비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김선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여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귀신의 형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빛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귀신이 사라지자마자 긴장이 풀린 김선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김선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오른쪽 손바닥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다급하게 다가와 김선비의 맥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맥은 잡히네. 기력이 쇠하여 혼절한 것이니 너무 걱정 말게. 큰 고비는 넘겼네. 황 노인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을 지배했던 공포가 물러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주저앉아 땀을 닦았고 밖에서는 빗줄기가 멈추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은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장정들에게 명하여 부엌에서 삼배와 소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금을 뿌린 삼배로 붓을 겹겹이 감쌌습니다. 이 물건은 더 이상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네. 주인의 원한은 풀렸으나 붓 자체에 스며든 사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게야. 당장 태워 없애야 하네. 황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황 노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아 올렸습니다. 젖은 장작이었지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황 노인은 삼배에 쌓인 붓을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변하며 키익 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붓이 마지막 단말말을 내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붓은 불 속에서 요동치며 타들어가다가 이내 숯처럼 검게 변해 바스러졌습니다. 붓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황 노인은 주문을 외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파란 불꽃이 사그라들고 평범한 붉은 불꽃만이 남게 되자 집안을 감싸고 있던 묵직한 압박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안방으로 옮겨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수건으로 남편의 얼굴과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김선비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방바닥에 널려있던 저주의 글들이 적힌 종이들도 모두 수거되어 마당의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종이가 탈 때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사라졌고
김선비의 집은 다시 예전의 평범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선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큰 구판이라도 벌어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선비가 귀신을 달래 보냈다지 역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마음 쓰는 것도 남달라. 사람들은 김선비를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감수했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웃집 안악들은 김선비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닭을 잡고 귀한 약재를 가져와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다려 먹이게. 산 사람이 살아야지. 마을 전체가 김선비의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선비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정신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옆에서 쪽잠을 자던 아내가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드세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김선비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인, 내가 많이 걱정시켰구려. 면목이 없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예전에 다정하던 김선비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오른쪽 손을 들어 올려보았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어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마비된 듯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현란하게 붓을 놀리던 그 감각은 이제 영영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둔한 감각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내 손이 맞구려. 차갑지 않고 따뜻하오. 그는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생명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붓이 주던 가짜 열기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황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깨어난 김선비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큰일 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원호는 영영 구천을 떠돌며 사람들을 해쳤을 걸세. 김선비는 몸을 일으켜 절을 하려 했지만 황 노인이 만류했습니다. 누워있게. 아직 몸조리가 필요해. 황 노인은 김선비의 머리맡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클 걸세. 글이라는 것은 재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이야. 자네가 욕심을 버리고 진심을 담았기에 귀신도 감복하고 떠난 것일세. 김선비는 황 노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제가 잠시 헛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습니다. 이 흉터를 평생의 경계로 삼고 살겠습니다. 김선비는 붕대 감은 손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황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챙겨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낙지만 기품 있는 붓 한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붓일세.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놈이지. 몸이 나으면 이 붓으로 다시 시작해보게나. 뜻밖의 선물에 김선비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의 집 굴뚝에서는 모처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흰죽을 끓였습니다. 반찬이라곤 간장 한 종지와 동치미 국물이 전부였지만 김선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가락 넘기자 비어있던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며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내의 물음에 김선비는 꿀맛이요. 정말 꿀맛이요. 라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식은땀이 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선비는 아내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었고 둥근 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붓을 태운 자국이 검게 남아 있었지만 달빛이 그 위를 덮어주어 흉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김선비의 이마에 맺힌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환청과 환각은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번 과거 시험은 보러 가지 않겠소.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생을 준비하신 일 아닙니까?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 공부가 아직 설익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소. 글씨만 잘 쓴다고 장원급제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 당분간은 마음을 닫고 진짜 공부를 다시 하려 하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이 하루하루가 벼슬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아내는 남편의 뜻밖의 결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급제를 하든 못하든 서방님은 제게 하늘 같은 남편이십니다.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것은 흔들리거나 일그러지지 않은 단단하고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선비의 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김선비의 안부를 물었고 김선비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밝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글만 쓰는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마당에 나와 텃밭을 가꾸고 아내의 일손을 도우며 땀 흘리는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면서 그의 창백했던 얼굴은 점차 건강한 구릿빛으로 변해갔고 우파던 눈동자에는 다시 맑은 총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황 노인이 선물해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치는 동작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투박했습니다. 손이 떨려 획이 삐뚤어지기도 했고 먹물이 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 대신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심청사달. 비록 글씨체는 예전의 명필에 비할 바 못되었으나 그 글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밤이면 도깨비불 같은 붓의 광채 대신 화롯불의 은은한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선비와 아내는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김선비네 집에 진짜 봄이 왔구먼 하며 안도했습니다. 붓의 저주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졌고 김선비의 집은 다시금 사람 냄새나는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 구석, 그 불길했던 붓을 태웠던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과거의 흉터를 덮어주었습니다. 김선비의 손에 남은 화상 자국도 이제는 흐릿해져 그날의 치열했던 사투를 기억하는 하나의 훈장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 급제에 목매는 샌님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 되어 자신의 작은 사랑방을 배움의 터전으로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김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활기차고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에 앞서 항상 붓을 잡는 마음가짐부터 가르쳤습니다. 글이란 재주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무서운 경험을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정직한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느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꼭 쥐며 바른 마음으로 글을 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김선비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 아이들은 글재주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고 속 깊은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마을에 황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김선비의 서당을 찾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에 황 노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선비는 황 노인을 안방으로 모셔 정성스레 우려낸 차를 대접했습니다. 황 노인은 김선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네 얼굴에 진정한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구먼. 귀신 들린 붓으로 쓴 명필보다
지금 자네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쓰는 투박한 글씨가 훨씬 더 아름답네. 황 노인의 칭찬에 김선비는 쑥스러운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덤으로 얻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욕심 없이 남을 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김선비의 겸손한 말에 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김선비의 이야기는 아름아름 퍼져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사또는 한 맺힌 귀신을 자신의 덕으로 감화시켜 천도한 선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치하하고자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제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일이니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김선비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비의 아내 역시 남편의 변화가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과거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일 웃음꽃이 피어나는 남편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당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고구마를 찌고 식혜를 만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김선비 댁은 참 복도 많지. 남편이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으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라며 부러움 섞인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고을의 어느 부잣집보다도 넉넉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지을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특별히 팥죽을 쑤는 날이었습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잡귀를 쫓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김선비 부부에게는 더욱 각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엌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김선비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붓을 태울 때 보았던 그 섬뜩한 파란 불꽃이 아닌 따뜻하고 정겨운 주황빛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불안의 조각들까지 모두 태워보냈습니다. 아내는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죽 속에 넣으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새알심 좀 보세요. 동글동글하니 참 예쁘지요. 우리 사는 것도 이렇게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예전에는 뾰족한 붓끝처럼 날이 서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새알심처럼 유순하게 살고 싶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의 온기는 단순히 불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 덕분에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고 김선비와 아내는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 한 그릇과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으로 팥죽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맛이 좋소. 부인의 손맛은 갈수록 좋아지는구려. 남편의 칭찬에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몫을 덜어 남편의 그릇에 더 얹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서당일 하시느라 기력이 쇠하실까 걱정입니다. 오가는 숟가락 속에 부부의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방문을 열고 쳇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갔습니다. 그 하얀 눈을 보고 있자니 지난날의 공포와 괴로움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붓을 쥐었던 오른손을 드러내리는 눈을 받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손은 귀신의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방으로 들어와 벼 위에 먹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글을 쓰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종이 위에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평빙상장심신. 평범하고 일상적인 마음. 이것이 그가 깨달은 삶의 진리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얻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평범한 일상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붓을 깨끗이 씻어 필통에 꽂아 두었습니다. 붓은 더 이상 요사스러운 빛을 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무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아내는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좀 치워야겠습니다. 아내의 말에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이 오기 전에 길을 깨끗이 터놓겠소. 등. 따뜻하고 배부른 밤. 걱정. 근심 없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김선비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누운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내의 손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부적이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을 끄자 창호지 문으로 은은한 달빛과 눈빛이 섞여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이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감고 지난날 만났던 그 붓 속의 영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 역시 이제는 원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갔으리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리는 저 눈송이 하나하나가 그 영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마음속으로 그 영혼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주었습니다. 여보, 주무십니까? 김선비가 나직하게 묻자 아내는 잠결에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선비의 몸도 노곤하게 풀어지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글귀들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도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이 드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붓의 저주는 오히려 김선비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준 스승이 되었고 비를 피해 들어갔던 그 폐가는 잊고 싶은 악몽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들은 묵묵히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았고 앞으로도 김선비 부부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포근한 소미불처럼 덮어주겠지요. 자, 이제 김선비의 긴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무서운 붓의 비밀은 풀렸고 주인공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거웠던 짐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김선비가 그 무거운 붓을 내려놓고 편안함을 찾은 것처럼 말이지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이불 속 온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김선비가 누리는 저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예지야기 한 자락에 마음을 기대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꿈속에서는 무서운 귀신도 힘겨운 시험도 없이 오직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이 여러분을 비출 것입니다. 김선비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짓던 그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여러분의 밤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고요한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풍경 속에서 우리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